기수가 450명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한 학년당 150명. 예, 한 150명 정도. 한 학급에 15명. 예, 아, 대략. 워낙 정원으로는 160명입니다. 16명씩 10반 해가지고요. 160명인데, 뭐, 가능하면 이제 조금 여유를 두는 게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나마라도 이렇게 좀 분리시킬 수 있고 기숙사에서 하기 위해서 한 15명 정도 운영합니다. 그 기숙사는 저 건물이 되게 크더라고요. 예. 기숙사 전용 예, 빌딩이. 예. 거기는 한 방에 한 두세 명씩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3명이 한 한 방에 실. 맨방. 예. 그러니까 룸이 있고 그다음에 호가 이제 6명이 한 호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이제 화장실하고 세면대는 6명이 공용으로 같이 쓰고. 쓰고 어. 방은 3명씩 쓰고요. 예. 그렇구나. 그러면 실제로 6명이 같은 예, 뭐 거의 그렇죠. 공동생활 단위가 예, 되겠다. 예. 뭐 이제 예를 들면 청소나 이런 것들 의무는 이제 6명이 같이 하는 거고요. 여기 좀 학비가 좀 비싸죠? 예. 아니 왜냐면 그 기숙사 저는 다른 건물인 줄 알았는데 기숙사 건물이라 예, 이게 예. 다 운영하시려면 예, 그렇습니다. 비용이 이게 예. 만만치 않을 예, 건데 한 얼마나 들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 1년에? 한 뭐 강 의원님이나 안 의원님 항상 강조하시는 것처럼 한 3천만 원 됩니다. 한 3천만 원 예, 연간. 예,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뭐 학교가 그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게 하나도 그렇죠. 없으니까. 예, 예. 예. 거기다가 다른 학교보다는 선생님 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예. 저희가 한 몇 교사- 분쯤 돼요? 교사 한 명당 한 6.5명, 7명 이내거든요. 그럼 총 한 예, 한 6, 70명 됩니다. 70명. 예. 여기 또 선택교과 있어서 예, 고등학교랑.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한 학기에 한 200과목 정도 개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선생님당 한 3과목에서 4과목 정도. 예. 이게 이제 민사고가 처음에 개교할 때는 이게 그 우리나라 글로벌 리더를 키우겠다는 예. 그런 그죠? 예, 권한 개념으로 예, 맞습니다. 출발했는데 이번 건이 아주 민사고 역사에 엄청난 오명이 될 것 같아서. 예, 뭐, 네. 뭐라고 할까요? 뭐 그 부분은 시간 지나는 것하고 아이들 성향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최대한 사실은 그런 것들 교육을, 그러니까 민족주체성 교육이든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안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니까 자기 피해에 대한 인지를 잘하는 편이고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성향이 뭐 거칠게 어찌 보면 거칠게 하고 배웠던 것들이 좀 답습되는 부분이 좀 있어 보여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시골에 있다 보니까 장점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학생들이 처음 들어오면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몇 달 지나면 사실 학교가 그냥 자연스럽게 깨끗해지는 거 보면 뭐 그런 면에서는 그 인성이나 교육들이 좀 자연스럽게 자연하고 같이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여기 혹시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이 뭐랄까 지역이나 아니면 뭐 부모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를 쭉 조사한 통계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모릅니다. 그러니까 완전 브라인드로 입학 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부모가 뭘 하고 있고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고요. 요번에 입학 단계는 그렇지만 생활하고 나면 하다 보면 3년 동안 뭐 아니 뭐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조금 이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뭐 나중에 인사청문회에 누구 자녀 체크해달라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있지만 사실은 그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학교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어쨌든 연간 3천만 원을 감당 그렇죠. 가능해야 되니까 이게 기본적인 그게 제일 당의,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시작할 때는 설립자는 팬티만 입고 와라가 모토였고, 그러니까 전액 장학생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모기업이 어려워지고 하면서 이제 등록금이 올랐고, 뭐 폐교육에서 부모님들이 그거를 충당해도 학교를 하겠다, 뭐 이런 뜻에서 시작을 했었던 거죠.
이제 최근에 그나마 그 KCC 그 선대 회장님하고 유지에 의해 갖고 장학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그러니까 그런 취지와 그 KCC 선대 회장님 취지가 합쳐져서 예. 이제 그 전액 장학생 수를 좀 늘려가고 있고요. 또 근데 이제 이게 구조적으로 어쨌든 예. 이 기본적인 허들이 딱 생기니까 예, 이게 맞습니다. 이제 처음에 학교를 세웠을 때의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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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하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음. 반대되는 그 귀족 학교가 예. 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권학 이념하고 충돌이 음. 되잖아요. 이게 선생님들이나 음. 뭐 학생들이야 뭐 자기네들 원해서 오니까 그렇지만 학교를 운영하고 교육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예, 뭐 뭐 내적 갈등이나 있을 이런 게 수 많겠네요. 있습니다. 예, 네. 그게 그래서 뭐 이제 조금 독특한 거는 그렇게 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동문들이 이 모금을 해서 매년 한 명 정도는 이제 그 전액 장학생을 동문 장학생으로 만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직 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학교가 바라는 건 그렇게 동문들이든 사회든 해서 지원이 돼서 소득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뭐 이 학교의 설립 이념이나 교육 이념에 동의하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수업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예, 이제 그게 사실은 가장 실질적 꿈이죠. 450명에 한 명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근데 이제 그 동창들이 이제 겨우 동창이 한 2,800명 됐거든요. 28년 됐다고.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30명 정도 뽑았는데 30명 중에 한 10명 이상은 대학 진학에 불리해서 바로 나가기도 했고요. 예.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아주 똑똑한 그 당시는 정말 뭐 전액 장학생이었으니까 아주 똑똑한 학생들이 들어왔고 그 들어온 학생들 중에 그러니까 뭐 아주 똑똑한 학생이라고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예, 예, 예. 학생은 선발하는 거 평가하는 기준이 너무 많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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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상한 예, 예. 것처럼 그런 권양을 내놓으면 우리가 학생을 그렇게 저도 학교에서 공부했고 예, 예, 그러니까요. 예. 네, 저는 그런 학생관이랄까 교육관이 오히려 우리 그러니까 이제 극복해야 뭐,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또 교장 선생님 말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설립자의 꿈. 예. 그 당시에 이제 설립자 꿈은 내가 돈 다 돼서 정말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를 키우는 예, 예. 그러니까 게 그것에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설립자 꿈에서는 아무튼 엘리트 교육이라는 것을 굉장히 의식을 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꿈이 그 당시 뭐 가장 많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도 똘똘한 애들 뽑아서 가르치는데 이완영을 만들지 말자가 어찌 보면 큰 흐름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는 나중에 하면은 무슨 정보 공개하고 학폭법의 비밀 유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힘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점은 아마 이해해 주실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도. 그렇죠. 뭐 학생을 보호한다는 게 교육기관에서는 중요한 문제긴 하죠. 근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어떤 개인의 사적인 뭐 이런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번에 발생한 이 정윤선 학생 건에서 뭔가 문제가 될 부분이 뭐고 개선할 부분 뭔가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국회도 그렇게 접근하는 거고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도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명징하게 좀 해명이 돼야지 돼야 되니까 그 청문회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네, 뭐 이제 뭐 아무튼 저희야 어쨌든 보내려고 했고 그러니까 그 분리조치라는 것에서 기숙사에서 최선의 방법이 그 분리조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법적 절차나 이런 부분에 가면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뭐 선생님들이 그 저희도 끝에 가서 뭐 창피한 말씀이지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것도 잘 모르죠. 선생님들이 그걸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 수준에서 법 전문가들하고 대응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어찌 보면은 자괴감도 갖고 있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학교 일선 선생님들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받기 싫어하시는 이유들이 하나가 그러니까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 다음번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떨 땐 굉장히 자괴감도 느끼는 거죠. 뭐 선생님들이 잘 몰라갖고 절차나 이런 거 잘 못하면 나중에 뻔한데도 절차적 하자 때문에 지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안 하시고 싶어하는 업무가 돼 있는데 거꾸로 폭력도 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그 법적 그 저항 이런 것도 늘고 있으니까 참 안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윤선이 건 같은 경우는 가장 제가 볼 때 그 전형적으로 예. 이게 법으로 예, 교육의 문제를 그 자녀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 교육이고 예, 학교에서는 학생 교육인데 이걸 법으로 그냥 풀려고 하는 예. 보통 얘기하는 법기술의 최고 선수가 그 의원님 그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뭘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 절차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만 사실은 뭐 그게 많은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별도로 둘 다 이제 국회 교육상임위에 예.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지만 오늘은 사실은 이제 저희 이 정순신 이 검사 특권 진상조사단이라는 저희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학교 교육하고도 관계가 되지만 뭐 경찰청이나 검찰이나 법무부와 관계되는 부분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좀 의원들 다 다른 영역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그 진상조사단을 구성했고 오늘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국민들의 뭐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해결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윤선이는 졸업을 했지만 앞으로도 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은 계속 배울 거고 비슷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도대체 어떤 제도적인 뭐 정책적인 법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지만 그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약간 일단 뭐 경과보고 비슷한 걸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학교 측에서. 충격과 실망이 컸죠, 솔직히. 저뿐만 아니고 민사고에 대한 긍정적 생각으로 바라봤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왜 이 민사고에 정순신 아들 같은 학생들이 나올 수밖에 없냐 이런 마음이 이게 뭐 확신으로 굳어졌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뭐 아무튼 저 다시 한번 뭐 그날 제가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근데 사실은 그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끝까지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얘기해 보시고 그날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어른들이 그런 용어를 쓰지만 우리 애들은 조선은 한겨레라는 요번 사건에 있었던 동아리도 있지만 그 소위 얘기하는 진보적 성향의 학생들과 그 보수적 학생들 그 두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진보와 보수에 대한 논의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동아리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그런 자정 능력을 갖고 있다 고민하고 무언가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오히려 그런 용어들이 어른들한테서부터 너무 온 건 아닐까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은 사실은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중간에 이게 딱 끊기고 나니까 저는 참 이상한 사람이 됐고 그 부분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아이가 자살을 기도할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내부에서 그리고 또 그것을 인지할 수 없는 그런 그 학교의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정할 수 있는 뭐
그런 문화들이 없었다라는 거. 이거는 민사고가 갖고 있는 현재 모습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시사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한만희 교장 선생님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 민사고 선생님들이 한 번쯤은 진짜 진지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어떤 학교든지 마찬가지지만 민사고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특수성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거는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진짜 우리 제가 얘기했던 미래의 지도자 그 미래의 지도자라는 게 단순하게 검사 또 예를 들면 판사 우리가 말하는 기존의 그 소위 말하는 출세의 코스 그리고 출세의 지표가 아니고 그야말로 좀 더 어려운 아이들 아니면 좀 더 어려운 곳에 가서 뭔가 봉사활동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혁신적 뭔가를 통해서 이런 우리가 새로운 리더십에 맞는 그야말로 엘리트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희망의 리더들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학교라면 적어도 문화를 기반으로 한 풍토 이런 것들이 학교에 좀 내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좀 더 그 부분 노력해서 부끄럽지 않은 학교 되도록 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에는 뺐고요. 저희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 부른 거는 2018년 첫 번째 학교 폭력 사안입니다. 2018년에 생긴. 그래서 그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경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먼저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었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에서 미리 좀 더 교육하고 살펴야 했는데 학교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 아무튼 학교를 대표해서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났던 부분은 공식적으로 언론인들한테 우리 언론인들이 한만희 그 교장 선생님이 민사고를 대표해서 적어도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민사고 입장에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언론인들이 쓰셔도 기사를 써도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건 학교라면 저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거는 학교 입장에서 그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그걸 방지 못한 거는 학교가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아무튼 사안을 일단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담당기구가 3월 13일 날 열렸고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3월 22일 날 열려서 전압조치가 결정됐습니다. 그 전압조치 결정 배경에는 우선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고 그 고민에서 전압조치를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측에서 보면 저 전압조치에 5월 8일 날 전압조치가 취소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위원회가 다시 열렸고 전압조치를 취소하고 대신에 전학 이하 단계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취소하는 강원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 측은 저 부분의 억울함을 감내해서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7월 3일 날 통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7월 9일부터 저 기간이 좀 길어졌고 의원님들 생각하시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에서 약간 무리가 있지만 그 학교는 병가 조치라는 것 그러니까 그 전학 조치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두 조치를 이행하고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자체는 교육청하고도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 진행을 해가면서 문의도 했고 하면서 병가 조치를 이행하고 보내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저 행정심판 청구가 됐고 행정소송이 됐고 그래서 7월 26일자로 처분 집행정지가 행정심판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8월 6일 날 받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 청구됐던 것의 1심 기각이 그 9월 4일 날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행정소송에서는 그러니까 가해자 측이 졌는데 그 저희가 받은 공문 그 도청에서 받은 공문에 의하면 거기에 행정심판 집행정지 가처분이 계속 중임이
강조돼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공문에. 그러니까 처분 집행정지가 7월 26일 날 인용된 것이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가 안 거는 2심 진행 중 사실확인서 제출 요구를 통해서 그 2심이 진행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고요. 근데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것처럼 다른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교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행정심판 결정 관련해서 2019년 1월 경에 기각 결정이 났는데 그 강원도에서는 전달했다는 거고 우선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는 받은 게 없습니다. 받은 게 없다 이거죠. 그러면 어쨌거나 이게 절차상의 오류가 있었다는 거죠. 절차상의 오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분명히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는 공식적으로 유선 근데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공문으로 주고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선으로 한 거는 저는 뭐 강원도에서 좀 잘못한 거죠. 그러나 유선으로 분명히 그러니까 그 강원도 이것도 확인해 봐야죠. 강원도 예를 들면 누가 강원도에서 누가 그리고 우리 민사고의 누구한테 이것만큼이라도 이 자료로 남겨뒀어야 되는데 현재 그것도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없죠. 그러니까 받은 게 없으니까 없을 수밖에 없고요. 뭐 어찌됐건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의 경위로 보면 이제 2월 7일이 저희가 개학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해자가 전학 의사를 표하는 것으로부터 무언가가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이후에 전학 관련 조치들을 마무리하고 2월 19일 날 전학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 부분에서 뭐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알아본다든가 결과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은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아시는 것처럼 학교는 그 분리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전학 조치라는 걸 결정했지만 사실은 뭐 강 의원님 지난번 제시하셨던 것처럼 저렇게 많은 학교는 잘 알지도 못하는 저런 법적 조치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요. 어쩌면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법상식으론 이게 끝나려면 대법원까지 가야 끝나나 할 정도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저희가 법적으로 잘 몰랐다는 것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법적으로 우리 학교 측이 잘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유선상 통보를 우리는 누가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어쨌거나 가해자의 아빠인 정순신 씨는 그야말로 법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또 네트워크가 있고 그 당시에 그 정순신 씨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법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쨌거나 최대한 뭐 정확히 이런 그 제도를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냥 짓밟아 버리고 훼손해서 그 가해자는 2차 가해까지도 가게 하고 그리고 아들은 어쨌거나 그 법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위 말하는 원하는 대학 보내고 이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몰랐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한 학생은 대학을 못 가게 되었고 또 다른 학생은 죽음까지 가기 직전까지 갔고 그리고 그 가해 학생은 대학까지 갔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오류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아쉬움은 학교도 마찬가지였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절차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 학교가 뭘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더더군다나 저런 법적 절차에 그렇게 법을 잘 하시는 분들이 방어를 한다 그러면 학교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뭐 하나라도 잘못하면은 절차적 하자가 되면은 그 견질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게 현재 학교폭력과 관련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일단 이 세세한 거는 다시 이제 별도로 제가 질문하고 할 텐데 어찌됐든 이제 학교가 이런
고도의 법 기술자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대응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다. 예. 그리고 또 학교 폭력 이 사안이 대응하기에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학교 입장에서 있다. 이런 거는 별도로 인정을 하더라도 저는 사실은 교장 선생님이 아까 지난번 교육 상임위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만 사실 해명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민사고가 이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강독군 얘기하신 것처럼 윤성이는 서울대를 가고 나머지 피해를 입은 두 학생은 제대로 된 삶이 그 길이 꺾였잖아요, 사실. 그게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결과.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어떤 교육자나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되는 게 더 먼저가 아닌가 사실 예, 그런 뭐,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그래서 그 말씀 그냥 드리고 예.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이 절차상의 하자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의 유무를 따지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는 걸는 저는 다른 기관이면 몰라도 교육기관에서 그렇게 하면은 전 그런 부차적인 문제를 예? 그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이 자기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혹은 이런데 이렇게밖에 국민들한테 안 비춰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모두의 어떤 사과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두의 그 첫 번째 PT 첫 번째 그거요. 하고 그 저기 일단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6월 29일 날 어쨌든 강원도가 최종 전학 확정 조치였잖아요. 그리고 뭐 7월 다시 그 집행 정지가 인용된 거 7월 26일인가? 맞습니다. 그 사이에 한 달, 이 한 달 동안은 사실은 전학 조치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때 이제 병가 조치가 따라 같이 있었던 뭐 봉사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출석 정지 이런 게 있어서 그거 하느라고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로 저는 이게 지금 그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조치한 게 맞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교육청하에 여쭤보고 담당자 얘기를 들어봐도 그 협의를 하고 진행을 했던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나중에 현재 보면 그것이 절차나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최소한 저희도 잘 모르니까 한 발 한 발을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것. 교육청 협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학교 책임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청도 같이 공동 책임 있다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학교는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그 피해 학생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피해 학생 관점에서 그 아이의 입장에서 이런 한 달 동안의 기간에 우리 학교는 정말 충분히 그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이런 일관된 원칙하에 이걸 했는가 안 했는가를 저는 질문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제대로 안 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 학생이고 선생님들이 그 학생이라고 생각해보시면은 이게 답이 나옵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했더니 그렇게 해도 좋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 특별히 큰 책임이 없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 여전히 이 문제 본질을 자꾸 흐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만희 선생님 있잖아요. 우리 한만희 선생님 포함해서 우리 그 민사고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이번 정순신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쨌거나 피해자에 대한 좀 더 두터운 보호에 대한 이 고민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 적어도 예를 들면 결과를 보면 물론 학교 입장에서는 할 얘기들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폭의 그 학폭이라는 제도의 그 권력과 그 법에 대한 전문가가 그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최대한 오직 자식만을 생각하면서 피해자의 뭐 2차
가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렸다라는 것.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피해자 우선 원칙 그리고 피해자의 좀 더 도탄 보호. 더군다나 민사고는 24시간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있는 그야말로 기숙사 학교 아닙니까? 예. 저는 여기 오면서 우리 최명재 설립자 보니까는 이튼 학교를 몇 번 가면서 예, 예. 감동을 예. 받아왔고 예. 한국의 이튼 스쿨로 예. 예를 들면 민사고를 설립하게 된 계기다 이렇게 예.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민사고 같은 경우는요. 아니 그 적어도 이튼 학교 같은 경우는 끊임없는 예를 들면 학교 학생들의 자치기구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를 들면 학생들 간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학교 학생들 단위에서 풀고 그게 잘 안 되면 그걸 예를 들면 교사들과 어떻게 함께 풀어갈 건가 이런 문화적 배경과 문화적 토양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 오직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출세 지향적 인간들을 만들겠다라는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 교육제도의 탈출구를 갖고 있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경제적이든 사회적 권력이든 이런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2세들이 대부분 이 학교에 와서 기득권을 대물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한 민사고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카르텔 안에서 민사고가 존재하는 거고요. 이게 이튼 스쿨을 벤치마킹한 건가요? 부족함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에 네네. 그 한 달 동안에 왜 이 확실한 분리가 전학이라고 학교는 판단했고 그래서 그 조치를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여기 이 한 달 동안 어떤 법적인 강제 그런 규정력도 없었는데 왜 전학 집행을 안 했나? 그러니까 분리 기준으로 보자면 이것도 그냥 구차한 변명입니다. 그런데 분리 기준으로 보자면 7월 19일부터는 이미 여름 방학이 되니까 자동 분리는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구차한 변명이고요.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어찌됐건 보내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병가 조치라는 거를 하고 보낸다라는 거를 잘못 오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학교 측에 굉장히 중요한 규칙 사유가 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 폭력 당사자, 피해 당사자가 되면 하루하루가 베개 같아요. 애들이 기숙사에서 같이 이렇게 사는 이런 민사고 같은 조건이 아니고 그냥 집에서 등하교 하는 일반 학교의 애들도요. 학교를 안 간다고 아침마다 정말 그 고통스러운 그런 걸 겪거든요. 근데 지금 7월 19일 방학할 때까지 20일이잖아요. 20일이면 2000일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 아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방치한 거죠, 학교는. 그러니까 여기에 만일에 제가 이제 기사에서 보니까 그 정순신의 부인이죠. 그 윤성의 엄마가 뭐 예를 들면 그 출석 정지나 봉사가 뭐 고사에 지장을 준다든가 뭐 학습 진도 나왔는데 지장을 준다든가 이러면서 그걸 거부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 기사도 있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거는 아마 저 앞 페이지에 있었던 민사소송 얘기일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이요? 그러니까 그거 병가 조치랑 봉사를 하게 그러니까 저기에도 지금 2차 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전학조치 이외의 것들을 진행하면서 병가 조치가 포함이 됐잖아요. 거기서도 사실은 실행을 했어야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저렇게 민사소송을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지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으로 6월 14일에 그러면 그 병가 조치 자체도 정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진행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답변하신 게 성립 불가인데 그러고 저기 지금 7월 3일 날 그 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거기서 나온 것에서는 병가 조치에 포함해서 전학 조치가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됐었으니까 저 병가 조치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전학 조치 전에. 그래서 그 기간이 그게 지금
그 합리적이고 옳은 거가 아니었다는 건 지금 예. 그러니까 정확히 법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규정이나 매뉴얼 부분을 잘 몰랐던 거는 그러니까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은 분명히 뭐 서로 다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매뉴얼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피해 학생이 생기면 그 피해 학생을 지켜줄 수 있는 거는 예. 물론 이제 그 부모 당사자 부모도 있지만 학교잖아요. 학교가 정말 이 피해 학생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면서 이 문제를 푸는가 일관된 모든 절차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명확하지 않았다. 예. 네, 그럼 뭐 아무튼 사실은 견지는 했으나 아무튼 그 원칙에서는 견진했으나 굉장히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 자신감도 적었고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아무튼 한 발 한 발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죠. 여기 도교총에서 나와 계시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 막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이제 치고 들어오는 학부모들이 지금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학교가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은 학법법에 의해서 이 학폭 사건이 터지면 이제 지원청에서 그죠? 그 지원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이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여기 지원청에 오기 전 단계에서도 학교가 고충을 겪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걸 지원청으로 넘기는 사안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는 학교에서 결정하는데 그 단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고 학부모들의 요구가 개입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이 이런 학교의 어떤 고충이나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어떤 제도나 이런 게 있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지금은 그 권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3개의 권역이 있고요. 권역 내에 변호사님들을 배치를 하고 있어요. 한 명씩 배치돼 있어요? 아니 원래 이제 인원은 2명씩 배치가는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처우 등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춘천 권역하고 원주 권역은 원래는 2명이 고용돼야 되는데 지금 한 분도 안 계시고 강릉 권역만 2명이 고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사안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어려움이 있으면 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님이나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리면 그분들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또 대답을 드리기도 하고요. 다만 또 저희 강원도 교육청에도 변호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원주하고 춘천권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전체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발생하는 학폭 사안이 통계적으로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건이나 돼요? 지원청으로 올라오는 학폭 사건이 600건은 어떻게 거기 한 지원청만 지금 2명의 변호사 있고 나머지 권역 3개의 권역 중에 2개 권역은 변호사 없고 네. 본청에 변호사 한두 명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명이 이 600건 중에 이걸 어떻게 조언하고 어떻게 처리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안이 이렇게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이 아닌 것도 많고요. 지금은 굉장히 사소한 아이들의 이제 아주 저희가 봤을 때 그 사소한 다툼도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자체 해결을 할 만한 건수가 많이 있고 이제 그 외에 좀 심각해지는 상황은 충분히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변호사님들께서 지금 채용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부모님들께서도 사안이 그렇게 이제 심각하다고 판단되지 않아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바로 오시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기에 굉장히 대한 어려움이 대응하려면 많아지고 지금 있습니다.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저희가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용이 되지 않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윤선 학생권 문제가 돼가지고 교육부에서 3월 말에 뭐 종합 대책을 만든다는데 거기서 기껏 지금 내놓는 게 학생부 기재 기간 보존 기간 연장이니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관 이런 거 얘기하는데 지금 현장에서 현업으로 이걸 다루고 있는 당사자들 입장에서 전국의 27개 교육청에서 지금 있는 것도 이렇게 이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최소한 갖춰야 될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을 긴급하게 요청하고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진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처우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이번 기회에 저는 그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좀 그게 안 되니까 다 정리가 학교에서 되었으면 선생님들이 좋겠어요. 알아서 다 그냥 감당하고 사고 커지고 나면 다 책임 교육 지탄 받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은 싹 빠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자치위원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마. 제가 네. 현장을 잘 압니다. 우리 임경수 작가님 그 교장 선생님이 학교 폭력 사건을 대한 인지하는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3일 이내로 즉시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한반희 선생님 3일 이내로 조치 취하신 건가요? 그 당시 그 당시에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없었다. 그러면 없었다. 그러면 인지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었나요? 또 우리가 인지하고 그 학생들 기숙사 방을 일단 준비를 해놨습니다. 기숙사 방을 빌렸다. 네, 근데 그 아이는 이미 이제 집에서 재가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법이 없었다.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조치를 취하고 이럴 때 그 정도준 씨가 법을 통해서 우리 내부의 입장을 계속 지연시키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작가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제도적 고민은 필요하다. 이거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법을 악용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부분은 어쨌거나 이 부분은 사회적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건 동의하시죠? 네. 제가 팩트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그 전학 조치가 결정되고 나서 분리 얘기하면서 피해 학생이 재가 치료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그 3월 22일 날 학교는 이제 결정했잖아요. 전학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그럼 바로 3월 23일부터 얘는 재가 치료에 돌입했나요? 언제 재가 2월 달에 네. 2월 달에 이제 학폭위가 열리기 전 전부터 네. 재가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얘 재가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개강이 되고 나서도 얘는 학교를 안 나온 거예요? 네네. 안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그 3월 달에 그 학폭 자치위 열렸을 때 그때 출석을 잠깐 했었죠. 그러면은 그때 학교는 뭘 고민해야 되죠? 얘가 지금 물론 이제 어떤 그 심리적 그 뭐 질병 상태의 고통이 상처가 커서 그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학교는 얘가 지금 제가 알기로 4개월 동안 지금 학교를 못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한 학기잖아요. 그럼 한 학기 얘 수업권은 어떻게 돼요? 그 지금 윤성이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수업 다 받고 있었고 시험 다 보고 생활기록부에 다 기재되는 그 학적 사항들과 성적이 다 나오고 있었고 걔 피해 학생은 지금 치료라는 일 명분으로 지금 4개월 동안 한 학기도 학교를 못 나와서 수업 못 받았잖아요. 이런 식의 분리가 정당한가요? 학교는 이렇게 된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이라도 하셨나요? 그러니까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선의 고민이 그 담당하셨던 선생님들도 그렇고 전학조치라는 것이 그 당시 답이었던 아니 제가 피해 학생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4개월 동안 어쨌든 이 법적 뭐 절차를 그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 수업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제공하고 하는 것들은 했지만 사실은 했어요? 그 한 자료 있습니까? 그 당시 아마 2차 그런 위원회 자료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그 얘가 지금 수업 학습권이 완전히 침해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수업 자료 개인한테 발송해 주는 거 말고는 한 게 없잖아요. 뭐 그걸 충분합니까? 그럼 학교의 존재 이유가 부정당한 거죠. 그러니까 학습 자료만 주면 또 공부하면 해도 되면 학교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학습 자료만 주지 애들한테. 그러니까 뭐 아무튼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분리 조치가 하여튼 굉장히 그럼 학교는 요구를 해야죠. 이런 학생에 대해서 이 학생이 피해자, 가해자도 아닌데 네. 저는 가해자도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학습권 보장을 예, 예, 위해서 교육청하고 학교는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보는데 하물며 피해 학생이 지금 학교를 못 나와 4개월 동안 못 나오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럴 때 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학교의 어려움을 안지만 지금 이 학폭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재의 매뉴얼과 이 상태는요 정말 아이들의 그 학습과 아이들의 성장과 아이들의 고통을 하나도 치유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안 갖춰져 있어요 지금. 적어도 민사고 정도 되면은 이 시스템이 불비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이 피해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글로벌 리더로 키워야 되는데 여섯 학기 중에 한 학기가 날아가는데 이 학습을 어떻게 얘한테 채워줄 것인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그거를 집행하는 게 맞죠. 그래야지 민사고지 1년에 3천만 원씩 내고 받고 애들이 학교 들어오는 걸 인정한 학교 아니에요.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또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도교육청에 재심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때는 얘는 지금 학교를 안 나오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예, 왔다 갔다 한 하는 6월 달부터 예. 지금 계속 학교를 안 나오는 상태였다면서요. 그러면 이 피해 학생한테 윤성이가 도교육청에 재심 신청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지가 충분히 됐나요? 통보가 되고 예,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도 자치위원회 도는 재심 신청 나중이고 재심 신청하는 첫 번째 전학 조치가 취소된 거는 도교육청이잖아요. 강원도 교육청에서 굉장히 피해 학생 입장에서 불리한 조치가 취해졌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피해 학생한테 충분히 통지하고 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거는 담당자들이 계속 부모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경수 작가님, 이건 뭐 저희들이 이제 법안 만드는데. 네네. 저는 아까 강득구 의원님 말씀에 진짜 공감하고요. 아주 동의합니다. 지금 이제 엄벌주의가 강화되면 될수록 사실 이제 아이들의 그런 잘못된 점이 고쳐지는 효과를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엄벌주의 쪽으로 계속 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게 필요한 영역도 있을 거예요. 진짜로 이제 큰 사안이고 심각한 사안이라면. 하지만 저희는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초기부터는 매우 교육적으로 좀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아까 이제 3일 분리나 이런 것들이 자동 분리가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지원청에서 학폭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시기에 만나서 화해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어져서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피해 부모님은 오셔서 나는 사과를 못 받았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미 너무 심각하게 분리가 되고 학교가 이제 그 부분을 너무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봐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교육적으로 학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1, 2, 3학년 정도는 학폭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학년 아이들이 이제 학폭에 와서 그 친구들이 본인이 했던 그런 행위를 학폭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몹시 아주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는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이제 이 제도를 더 만들어서 법을 보완하려고 하실 때는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학폭의 흐름을 보면 사실 이번에 정순신 사태에는 시간 끌기 그리고 뭐 맞고소 그걸로 인한 2차 가해 이런 여러 가지 좀 제도를 악용하고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사례들이 나타난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잖아요. 좋은 예라는 보다도 가장 안 좋은 예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결국 이게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이 변호사 시장에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1,000만 원대에서는 예를 들면 뭐 7, 8천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좋은 변호사
승소율 높은 변호사를 맞습니다. 사는 쪽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이 되고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 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걸 어떻게 그래서 저는 이 소송으로 가는 게 우리는 소송률이 높다라는 건 또 다른 우울한 데이터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아까처럼 생활기록부에 계속 기록을 오래 남기고 이러는 방향 자체가 사실은 이 소송전을 굉장히 길게 갖고 가게 하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속적으로 생활기록부에 올리고 오래 남기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이 많아질 것이고 그 소송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이런 분일수록 더 오래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엄벌주의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낳고 또 다른 어려움을 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징계에서도 엄벌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이제 의무사항이 됐는데 우리는 이제 분리조치 그러면 떼어놓는다.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게 떼어놓는다는 단순한 의미로 사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분리 초기에 이 상호 간의 진짜 사과와 화해가 이게 중요한데 저는 사실 윤성희 건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초기 단계 어떻게 개입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양상이 달라졌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놓친 게 되게 결정적이라고 봐요. 근데 분리조치라고 하면은 지금 피해 학생을 떼어놓으면 저는 피해 학생한테는 치유 작업이 개입이 들어가야 되고 가해 학생한테는 이게 성찰과 교정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법적으로 분리하라 그러니까 그냥 이게 만나지 않게만 하는 걸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이 분리 조치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게 동시에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거거든요. 학교는 학교 단위에서 필요하고 교육청은 교육청 단위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되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교감으로 있을 때 이제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아이가 가지고 오면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이 3일 분리 조치가 있지는 않았어요. 21년. 시간이 아직 할 얘기 많은데. 조금 네. 속도를 좀 내주시고 네. 분리 조치가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피해 아이는 바로 학교에 위클래스가 있잖아요. 위클래스에 상담을 보내거나 필요하면 가해 학생도 위클래스로 보냅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고 이럴 기회를 충분히 주고요. 이제 그리고 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그런 제도가 아주 없지는 않고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판단해서 아이를 이제 위클래스를 이렇게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갈등도란 지원단이 있으니까 요청을 하면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갈등도란 지원단도 사실은 양쪽 아이가 다 만나게 하려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필요할 때 이제 가해 따로 피해 따로 만나려고 할 때는 민사고는 필요하지 그런 않거든요. 시스템이 사실 가동이 안 된 거잖아요. 예. 그죠? 그냥 분리만 정말 물리적 분리만 예. 그것도 피해 학생이 치료를 위해서 학교를 안 나옴으로 인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된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조치나 개입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건데 아까 그 강원도 교육청의 그 재심 그거 피해 학생이 제가 보면은 출석해서 진술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하고 오셨죠? 네. 네. 근데 이 이제 가해 학생하고 피해 학생하고가 이제 동선 분리나 그 당시에 재심위에 출석할 때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없었는데 가해 학생은 그 재심위에 변호사가 출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네. 그럼 이게 이런 식의 재심위에 한쪽은 일방적으로 걔를 전문적인 스킬을 가지고 이제 업무하고 논리를 전개할 변호사가 이게 법정도 아닌데 거기에 참석하고 피해 학생은 그냥 당사자가 학생이 참여해서 하는 이런 재심 운영 방식이 적절한가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계속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거는 아니고요. 마지막에 이제 얘기할 기회를 아니, 어찌됐든 그 드리는 입장이 상황이고요. 예, 개진되는 이게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그 자체가 이제 구성이나 진행 방식 자체가. 근데 이게 맞는지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금 10번의 절차를 정윤성 아빠는 했습니다. 다시 다 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전학 이게 과도하다고 뒤집어진 게 이게 도교육청이에요. 그럼 이게 맞냐고 이런 식의 구성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그냥 지금 또 문제식 없이 제도 개선 없이 진행할 텐데 이게 맞는가? 왜 이게 뒤집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학 취소가 나머지 9번은 다 전학이 타당하다 라고 다 결정이 났는데 왜 도교육청의 그 당시에 재심의만 전학이 과도하다고 판정이 났을까? 뭐 어떻게 평가하고 계셔요? 도교육청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좀 비공개로 전환해서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거는 그거는 그래도 이제 어쨌거나 오늘은 공개 원칙으로 한 거니까 답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다시 아까 말씀하신 게 저희가 그 절차적으로 저희만 전학이 취소된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전학 결정이 취소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당시에 이 재심 위원들은 한 가지 사안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 워낙 사안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학교하고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이게 이제 언어 폭력이라고 하면 그 언어 폭력에 대한 이제 적정한 수준의 처벌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최종 결과가 근데 되면 지금 이 사태를 언어 그래서 이제 폭력으로 그렇지만 이 사태를 언어 폭력으로 규정하는 그 거는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렇게 피해자 진단한 것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엄벌주의라는 부분은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회 통념상 그러니까 제가 우리 소위 말하는 학폭이 증가하고 있다. 근데 사실 뭐 언어 폭력 정도의 그런 유형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 선을 넘었어. 한 아이가 자살까지 생각하고 직전까지 갔어. 근데 예를 들면 강원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입장 정리됐어. 그 배경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것이 아니고요. 사실 그것이 아니라는 건 민경수는 잠깐 같은 맥락인데요. 네. 뭐냐면 그때 당시 위원님들의 판단을 저희들이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죠. 그러나 저희들 입장은 그겁니다. 피해자의 그러한 입장이 상당히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아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요. 그 말씀 맞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그 말씀이거든요. 너무 가슴 아프게 근데 생각합니다. 뭐 저희들이 그때 당시 위원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변호사를 동행하고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혹시나 그런 사회적 약자들은 또 일단은 돈도 없고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면 변호사를 쓴다는 거는 정말 언감생신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있는 사람들은 뭐 그까짓 거 500만 원, 1000만 원 변호사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예. 이 부분은 법으로 좀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교육관님들께 말씀하셨습니다. 피해자 중심으로의 입장이 고려지지 않은 부분은 정말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근데 했고요. 뭐 재심의의 구성이나 참석 자격이나 이런 건 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관련된 규정이나 교육청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가해자 측은 변호사 있는데 피해자 측 없다. 그러면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그 피해자 변호사 출석을 금지한다든가 아니면 양쪽 다 변호사를 출석시킨다든가 이런 거는 자체적 규정으로 만들어서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거를 그냥 뭐 그리고 어쨌든 이 당시에 그 윤성희 건 같은 경우는 그때 7명 중에 4명만 참석했잖아요. 이 재심위에. 그리고 이 중에 여기에 그 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 팀장님이 지금 강원도 어디선가 근무하고 계실 텐데 팀장님이 그 4명 중에 1명이었고 또 하나는 교육청 변호사였잖아요. 교육청. 그죠? 그럼 2명은 적어도 경찰청 뭐 출신의 뭐 저 경찰은 제가 볼 때는 이걸 교육적 관점이나 뭐 다른 관점에서 못 본다고 할지라도 그 반 50%가 이렇게 교육청 교육 관련된 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 강민정 의원님 말씀 첨언하면 어쨌거나 위원회가 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가 이 교육감의 생각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좀 전에 피해자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피해자 중심이라는 용어보다는 피해자 보호 우선 원칙이라는 부분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되고 그 원칙하에서 위원회가 구성돼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닌가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고요.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2시 반까지 하고 우리 뭐 한만희 교장 선생님 포함해서 좀 학교 측 양해가 되면 기숙사한테 금방 이렇게 보면서 한번 우리 그 민사고 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사 꼭 한번 오고 싶었는데 좀 더 좋은 예. 잠깐만 저는 여기 오기 또 어려운데 2시 반으로 뭐 하지 마시고요. 제가 조금 더 초과 되더라도 할 얘기는 물어볼 건 묻고 답변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혹시 이 사건이 이제 사회적으로 커졌으니까 그 당시에 참석했던 4명이 누군지 다 알잖아요. 교육청은.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언어폭력 건으로 보고 이걸 경미하게 봐서 전학 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개입하거나 지금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혹시 이 사건이 나고 나서 공론화되고 나서 공개되고 나서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이 정윤성 건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권력과 돈으로 이 자기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유리하게 하려고 했다는 게 곳곳에서 다 드러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게 전학 조치를 취소 처분을 내려버린 게 도교육청이 재심이기 때문에 혹시 이때 참여했던 이 위원들이 어떤 물리적이거나 다른 어떤 압력이나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 전 해보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하셨나요? 일단은 일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런 의학은 없었다라는 확인은 이 전체는 아니지만은 그 부분은 했습니다. 다 하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그 판결문에 보면 4명 중에 학부모 한 분만 학생 입장에 피해 학생 입장에서 끝까지 전학 취소를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분들은 저는 이런 교육청이 이렇게 사후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교육청에 해야 될 좀 그런 거를 조사하고 들여다보고 여기에서 그런 게 끼어들 계제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충분히 이 정윤성 건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판단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명징하게 만드는 작업을 교육청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 측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얘가 1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1년 동안 2017년도에 입학해가지고 근데 학폭위는 2018년 3월달에 열린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근데 이 과정에서 상담 선생님한테 1년 버티다가 상담 선생님한테 상담도 하고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도 하고 이게 물론 이제 그 1학년 말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럼 예후가 되게 많이 나타났잖아요. 성적이 떨어진다든가 얘가 이 수업 태도가 달라진다든가 학교 생활을 이 기숙사 생활이니까 24시간 어떻게 보면 관찰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완전 방치하고 손 놓고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죠? 그 기간 중에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상담 내용에 대한 거는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상담이 꾸준히 이루어졌던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학폭 신고가 됐던 부분도 그런 상담과 이런 저희 이제 뭐 담임이나 이런 상담을 통해서 학생한테 그 부분이 그 해답으로 제시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담이 학년 말에 됐어요. 이 학년 말에 됐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 얘가 만약 학교에서 이거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라든가 이게 있었다면 훨씬 더 일찍 선생님이나 학교에 있는 이런 시스템에 도움을 요청했을 텐데 그렇게 안 했고, 그다음 판결문에 보면 얘가 학폭 신고를 하게 된 계기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겠지만 친구들의 조언 때문에 했다고 했지, 학교의 뭐 상담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의 도움 때문에 했다고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건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네, 그럼 아무튼 근데 알겠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이게 학폭으로 학내에서 공식화되기 전에 학교는 뭘 했어야 됐는지, 어떤 부분에서 놓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걸 객관화시키는 게 지금 민사고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제2의 피해 학생이 안 나오게 하려면 학폭이 열리고 난 다음에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어떻게 교육적으로 개입했어야 되는가를, 사실은 그거를 학교의 매뉴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는데 뭐가 부족하다, 뭐가 필요하다,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까지 정리해서 교사 차원에서, 학교 시스템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거 좀 만들어 내셔야 된다고 봐요. 1년이잖아요. 이 1년이 얼마나 그 아이에게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왜 이걸 발견 못하고 왜 조치를 적극적으로 못하셨다고 정리하셨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정리된 게 있습니까? 지금 민사고에 대해서? 없으신 거네요. 답변이 없으시면 그러면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이제 전학 취소되고 나서 피해 학생이 그 결과를 전달받고 이건 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강원도청에다가 또 지역위원회에다가 그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 그게 됐는데, 여기 학교에서는 전학 취소 결정이 내려진 거 통보를 못 받았다고 계속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청에서는 유선 공문은 아니지만 결정이 나고 나서 결정이 나고 나서 뒤에 근데 그 당시에 지금 박가연 선생님하고 황소연 선생님 지금 근무하셔요, 안 하셔요? 여기 근무하시죠? 네. 여기 오실 수 있나요 지금? 제안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그 제안 드렸는데 본인들이 이런 부분에 부담을 가지셔서 그 자료에 보시면은 그 두 분의 의견서가 있습니다. 여기 의견서 있다고요? 네네. 의견서의 핵심 뭡니까? 몰랐다. 그러니까 연락을 안 받았다.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저는 확인하고 왔거든요. 도청에서는 한 차례가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유선이지만 학교에 통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았으면 저희 안쪽에서도 됐을 텐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 학생이 전학 간다고 했을 때 알았습니다. 학교가. 만약에 그게 그러면 아니었으면 학교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두 박 선생님이나 황 선생님 같은 경우 되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기 때문에 기억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봐요.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제가 도청에 확인한 걸로 보면 굉장히 여러 차례, 1회가 아니고 여러 차례 유선 통지를 했다라고. 그분 그러면 사실 수사 들어오면 그분 전화 하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히 안 받았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그것을 조치를 안 했다면 거기부터 저희가 사과를 하고 잘못을 인정해야죠. 근데 그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 확인도 했고요.
그 어차피 의원님실에서 나온 보도자료 통해서 기자들 저희한테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그러면 지금 도청에서 거짓말 한다는 아니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그 부분에 대한 건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두 분 선생님을 포함해서 그 확인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그럼 그거는 이제 별도로 수사에 예, 예. 준한 확인 예, 뭐 절차를 그거는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음. 제가 생각할 때 이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윤선이 거는 계속 이 심판과 소송이 계속 병행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학교는 어쨌든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소극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심판 결정이 내려진다거나 소송 결정이 내려졌을 때 통지가 오는 걸 기다리는 거 이게 이제 학교의 가장 소극적인 방식이고 이거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저기 보시는 것처럼 두 건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공문으로 송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뭐 이거를 여러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사례고 오는구나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네. 도교육청에서 이거는 좀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예,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그 정학관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소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법적 대응은. 그러면 이걸 다 학교가 사실 개별적으로 선생님들이 무슨 법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통보가 됐는데 전학 조치가 합당하다. 이게 계속 기각되고 그래서 그게 사실상 유효한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돼서 실효되고 아이는 고통은 계속 지속되고 이런 게 이제 이번 윤선이 건 나타났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제도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게 꼭 도교육청 차원의 개선, 저희도 이제 당연히 계속 의견을 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에 이번에 보니까 이제 의무가 아니어서 뭐 유선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견들을 나온 걸 보고서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정말 개선이 돼서 명확하게 다 이 통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소송은 행정심판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갈 수 있는데 법원에 가서 소송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애써주셔서 좀 그런 법이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여기 특히 민사고 같은 경우는 연간 3천만 원을 낼 수 있는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보면 이 권한을 행사할 여지가 많은 그죠 상대적으로 그런 이제 학부모들이에요. 근데 이 학폭 문제나 이런 게 터졌을 때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사 입장에서 또는 학교 입장에서 저는 어려움이 사실은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이 객관적으로 진행된 과정에서 충분한 의무를 이행했는가를 따지는 거와는 별개의 문제로 근데 그런 부분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혹은 꼭 필요한 어떤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좀 듣고 싶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하나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겪으면서 느꼈던 거를 좀 교장 선생님, 요 말씀 슬라이드를 안 하고 그냥 예, 예,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말씀에 답변해 주면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 가지는 저렇게 법적 절차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어렵고 근데 지금까지를 보면 피해자 분리에 대한 시도는 참 많은데 법적 조치가 들어가면 제 생각에는 가해자 임시 분리가 좀 필요하겠다. 오히려. 근데 그 시각이 없으니까 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기도 방어권 있고 보호권 있으니까 법정 다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만이라도 가해자가 오히려 좀 떠나 있었으면 그래서 결정이 돼서 전학을 가든 돌아오든 할 수 있을 때 가해자 임시분리 시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뭐 지금 우리 논의됐던 것처럼 학교가 당사자가 아닐 경우 결과 인지할 수 있는 송달 방법. 그러니까 처분은 시행해야 되는데 잘 못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문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다음 이제 뭐 다른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좀 어렵고 힘든 것들 이 현실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통한 승률이 높아질수록 어차피 법정 소송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고 뭐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얘기는 교육청의 변호사가 좀만 지나면 반대쪽에 가서 소송 대행을 하면 훨씬 더 높은 수입률과 승률을 갖게 되니까 그런 것도 문제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뭐 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해서는 사실은 두 가지 다 고민입니다. 하나는 진학과 밀접해질수록 방어 기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 다툼은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한 가지 문제일 것 같고, 말씀하신 거랑 네. 또 한 가지는 진압 포기자에 대한 거는 통제가 될 방법이 없는 거죠. 저 방법만 갖고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사태에서 가만히 느낀 거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화해할 찬스가 없어요. 자, 법정 다툼 끝나고 나면 가랭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그런 화해와 이런 장면들이 학교에 법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많이 잃어버리게 된 것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저 시간으로 봤을 때 이게 1년을 길게 갔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잘 안 하시려고 하는 이유 하나는 저 자료들이 계속 복사하고 임명화해서 계속 뭔가 제출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차라리 저 부분이 좀 더 학교에서 있던 것들부터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그것들을 그냥 바로바로 보면서 판단할 수 있으면 시간도 적게 걸릴 거고, 나중에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대학 입학 사정관들도 그 부분을 그냥 검토하면 될 수 있게 그런 일어나는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아무튼 죄송하고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게 된 부분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계기가 돼서 전 문득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답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실내에서 금연 이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언가의 그 사회적 어떤 작동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도 무언가 좀 고민을 잘 해주셔서, 대한민국에서 그 건물 금연이 그렇게 쉽게 잘 일어나는 것처럼 학폭도 그렇게 좀 될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무리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만희 교장 선생님이 학교 현장의 한계, 그리고 해야겠다. 감사합니다. 요청했을 때 학교가 했나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 아마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가처분 들어오는 것들 때문에 멈칫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 5월달에 중간고사 때문에 봉사를 네. 이때 못하겠다. 네. 그거 기간 조정해달라고 학부모가 요청했잖아요. 정순신 엄마가. 네, 네. 그랬을 때 학교가 그 요구를 수용을 해서 기간 조정을 해주셨냐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 해주셨어요? 정확히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거 확인하셔야 왜냐하면 네. 학교는 사실 학부모가 그렇게 요구할 때 아무 원칙이 없으면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고 학부모가 그럼 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건 명백한 징계이기 때문에 학교는 이 징계에 관해서는 학부모가 그 징계 시기나 기간 조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받으면 안 됐었던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 강민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에서는 유선이지만 여러 번 분명하게 전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강원 우리 민사부에서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전화 조회 기록만 하면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한번 분명히 저희들이 이게 올해 국감 때 이것과 관련된 예를 들면 좀 조회를 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도 찾아볼 수 있는 방법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는 예를 들면 좀 당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뭐 다시 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낼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뭐 아무튼 근데 뭐 저희 입장에선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전학을 보내려고 했고 기다렸고 뭐 중간에 잘 못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안 하려고 뭐 안 받았다고 얘기를,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제도에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유선으로 그렇게 한 거는 행정 시스템이라는 게 대부분 다 이 문서로 전자문서 포함해서 하는 건데 그 강원도 정도 전 잘 실수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분명히 몇 번 했다라고 하는데 확인이 안 된다. 이거는 제도의 오류를 벗어나서 또 이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뒤에 정순신이라는 권력이 어떤 형태로든지 작동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동시에 가는 거죠. 왜? 어쨌든 이건 아빠의 찬스가 이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가장 대표적인 사례고 그걸로 인해서 학생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 그리고 또 대학을 못 가고 또 그 가해자 본인은 소위 말하는 그 꿈을 잃었고 이 잘못된 오류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 그리고 제도에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거니까요. 아시는 것처럼 저 민사고야 맨날 그 칼 끝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님들도 뭐 마찬가지로 비판적 시각으로 보시고 학교가 그걸 가지고 거짓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요. 좋게 봐주시는 것도 있고 양면이 있는데 기대하시는 것도 한 있고. 면은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그 좀 아픈 시선들이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다 뭐 이런 느낌도 예.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예. 사실은 공부만 시키는 거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그 학부모 처벌받은 학부모가 감사합니다. 그 처벌의 이행이나 집행 과정에 예, 예, 대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건 학교가 예, 예. 학교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 예.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그걸 이번 과정에 윤석열 건에선 예, 제대로 예. 못하신 거니까 그 규정을 정확하게 손 보시고 감히 벌 받는 애 엄마가 그거를 뭘 시기를 뭘 늦춰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도록 예, 장치를 알겠습니다. 만드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전까지 그게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조심조심 하느라고 최대한 조심조심을 했는데 그게 지금 와서 보면 말씀하셨던 것이 맞을 수 있고요.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굉장히 조심조심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근데 교장 선생님 네. 여기 몇 번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아니 그렇게 아니 잠깐 나눠- 그러니까 아니 최악의 강원도 오셨어요? 여기 오셨다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 드시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그 국감 때 교육위에서 강원도에 또 예를 들면 강원도 교육청에 그 문서로 그 확인.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법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아니 지금 그러면 지금 당시 얘기하기 전화하셨던 당사자요? 아니에요. 당사자는 퇴직을 했는데 당사자한테 확인을 하고 오신 거죠. 당사자는 당연히 이제 명백하게 했다. 네. 한 번 한 게 아니, 그렇죠. 네,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몇 번 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2월 8일쯤에 아이가 그 전학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체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 아까 최 부교장님이 통화를 하셨거든요. 담당자하고. 그리고 그 통화 리포트를 공유를 했는데 그 부분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2월 8일 전학 갈 때 얘기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하는 의무가 없다. 안 했다. 문서로 안 보냈다.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문서를 안 보냈다라는 건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죠. 예, 그러나 지금 어쨌거나 유선상으로 지금 우리 강원도 과장께서 개인적 입장이 아니고 과장 입장에서 왔고 그 당사자는 퇴사를 했다. 그렇지만 몇 번 전화했다라는 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당사자가 퇴사한 게 아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당사자가 있다. 그러니까 확인도 되네. 예. 전화는 사실은 굉장히 그쪽 담당자하고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떤 결과를 받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그건 뭐 저도 저희 담당자한테 확인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뭐 국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고민들을 하겠으니까 예, 확인해 예.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윤성이가 요구하는 거를 학교가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협조를 해준 거예요. 이런 과정이 1년에 앞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의혹 있던 말씀하신 부분의 의혹은 뭐 저희 입장에서 뭐 명확히 그 동의가 되잖아요. 해석해야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전학이 필요 이상 사람들이 네. 상식적으로 예, 뭐 생각할 때 늦어졌던 부분 8개월이 늦어지고 실제로 이제 11개월 동안 이 전학이 예.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학생이 당한 피해는 뭐 그냥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 그 가지 과정에 예. 전학 그 조치가 확실하게 확정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됐는데도 집행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그냥 뭐 그 분리 조치하고 했을 때 저희가 수업이 이런 식으로 선생님 교실이 있고요. 예. 학생들이 이동식 수업을 전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리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목 이외, 뭐 한 과목 이외에는 들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그러니까 분리에 대한 같이 것들은 듣게 하시지 야, 말았어야죠. 동아리 예, 고시형제야. 맞습니다. 아, 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전학 분명히 그 부모 입장에서 최대한 전학을 안 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학교가 그 목적 달성에 협조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중심이 뭐냐면 피해자 우선 보호 원칙 이게 완전히 없어진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아버지 찬스와 아버지의 법 기술 법 전문가로서의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본질 아닌가? 근데 어쨌든 나는 민사고 선생님들이 그 8개월 동안 전학 조치가 지연되는 8개월 동안 왜 윤성희 입장에 대해서 그렇게 왜 이 문제식이 약했나? 피해 학생의 고통을 우리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치료를 받느라고 6개월째 하지 못할 정도면 애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그 아이가 8개월 동안 어쨌든 윤상이가 전학까지 않는 상태로 이걸 왜 그냥 대책이나요? 왜? 지금 이 상황에 발생한 상태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가 일반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뭐라 그럴까요? 상담 동아리라든가 전문 상담사라든가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사실은 저 안에서 그렇게 부탁거리면서 정말 좋은 친구가 돼서 졸업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순기능은. 그렇지만 지금 이런 역기능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 그러니까 층분리죠, 층분리. 그게 쉽지 않은 거.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었던 거는 틀림없습니다. 못한 거는. 이 3년간 우리는 특정 대학 중심으로 생각한다. 잘못하면 인재를 죽이는 교육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아닙니다. 민사고 3년 후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여기에 여러 가지 잠재적 능력을 갖고 왔는데 그 3년 후의 모습이 그야말로 본인도 사회도 필요한 인재가 돼야 되는데 인재가 아니고 그야말로 예를 들면 오직 그 입시 그러니까 판단 능력도 상실하고 예를 들면 뭐가 예를 들면 선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지 내 삶이 좀 더 행복한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면 그야말로 기계적 인간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까지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자신했었는데 이번 일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꽤 그런 부분에 자신 있어 했고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일은 부끄럽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 민족상 고등학교를 바라보는 사회 시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인재 영재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들을 만들고 그 희망 속에서 대한민국이 좀 사회 혁신 그리고 또 각 분야에 헌신하고 이런 그 인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인재들이 민사고를 통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희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예. 사회 기득권을 가진 예, 예. 사람들이 예. 어쨌거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힘이 기재가 교육이라는 통로였잖아요. 예, 예. 그래서 평준화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소위 뭐 자사고라든지 예. 이런 걸 통해서 예, 예. 통로를 찾은 거 아닙니까? 그런 대표적인 학교가 민사고잖아요. 그럼 민사고를 통해서 정순신이 왜 자식을 여기에 보냈겠어요? 이거죠. 내가 검사가 되기까지 과정에서 보니까 이 학교가 주는 힘. 그래서 서울대 가고 예를 들면 또 로스쿨 가고 그렇다 해서 판검사가 되고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가장 큰 예, 힘이더라.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서 이 정순신 사태가 준 민사고의 모습은 그야말로 계층을 더 단단하게 지켜주고 예를 들면 기득권을 더 단단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기재로서 민사고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다시 좀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서 네. 우리 아이들이 알겠습니다. 민사고의 역할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네. 게 저희들 예, 입장입니다. 예, 충분히 무슨 감사합니다. 말씀인지 알고요. 예. 그러니까 예외적 케이스인데 아. 이게 다는 아니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뭐 어차피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기를 예, 계속, 바라는데 예. 저는 사건이 더 공론화되기 전 단계 1년 동안을 보면 절대로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단계는 소송에 돌입하기 전이고 여기에는 교육적인 공간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민사고가 제대로 인지하고 교육적 개입을 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사실 1년 뒤에 이게 학폭 사건으로 터지고 네, 이렇게 뭐. 된 과정이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절대로 이거를 이 예외적인 문제로 보면 민사고가 앞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변화의 가능성 저는 스스로 축소시키는 예,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안녕히 최대한 대항하시면 안 예,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대한 저희 뭐 어차피 발생한 일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최대한 반성하고 예. 예. 민사고 정순신 사태도 있지만 민사고에 대한 관심과 예. 함께하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오늘 1시부터 거의 한 예, 3시간 예. 이상 여기 횡성에서 지금 이제 취재를 하는 겁니다. 예. 예. 언론인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아니 뭐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 안 생길 수 있고 진짜 제대로 된 교육하는 학교임을 증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하죠. 예, 네. 예. 아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